김현정의 뉴스 쇼. 애석하게도 현 시점에서는 북미 회담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북미 회담은 전격 취소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오늘 아침 북미 회담 취소 뉴스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뉴스와 함께 전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반경에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공개 서한을 보내고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세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2일의 판은 깨졌습니다. 다만 신락 같은 희망을 거는 건요. 트럼프 서한 말미에 적힌 한 줄 때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라. 우리는 이 말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시밭길인 줄 알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덜컹덜컹 험노네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으로 꾸밉니다.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북미 회담이 전격 취소가 된 게 어젯밤 10시 반경이고 지금 제가 오프닝을 하는 이 순간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반응이 나왔네요. 미국과 아무 때나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미국과 아무 때나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어젯밤 10시 반에 취소 결정이 나온 후에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아무 때나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김계관 제1부상의 말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일단 현재까지 이어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이뤄진 뒤에 그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입장이라서 더욱 충격적이고 그렇죠.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부터 살펴야 되는데 이건 워싱턴을 연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장규석 CBS 특파원 연결을 하죠. 장규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회담을 취소하면서 그 방식이 공개 서한이었어요. 그 공개 서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공개 서한이 이게 저의 이메일로 전달된 시각이 이곳 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젯밤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서한 내용은 일단 보면은 매우 정중하고 또 김 위원장을 예우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요,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하기까지 김 위원장이 할애한 시간과 인내, 노력에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 그 북한의 성명에서 나타나는 분노와 적개심에 근거해 볼 때 이 시점에서 회담을 갖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공개 서한에서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서로 비교하면서 미국의 핵능력이 너무 거대하고 강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길을 꺾어놓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서한 말미에 언젠가 김 위원장과 만날 날을 무척 고대하고 있다. 또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 지체 말고 전화나 편지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도 이 서한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공개 서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이 발표한 성명에서 나타난 분노와 적개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백악관이 그 기자들 상대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개인 담화를 내놓은 부분에서 이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다 이렇게 비난한 부분.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을 회담장에서 만날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날지 결정하라 이렇게 압박한 부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사안에서 핵 능력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핵 능력이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 최선희 부장의 그 핵대결 발언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예. 아울러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 북한이 앞선 성명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부인하는 것 같은 발언들을 내놨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그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회담 준비를 위해서 준비팀이 같이 만나서 작업하자 이렇게 북한에 제의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그 3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를 종합해 보니까 이거 아직 회담을 여는 게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최선희 부상의 말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펜스를 향해서 아둔한 얼뜨기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펜스 부통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같은 사람 아닙니까? 볼턴과는 또 다른 사람인데 이 펜스를 두고 아둔한 얼뜨기라고 한 거는 트럼프를 두고 한 것과 마찬가지. 이 정도 충격타가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기석 특파원. 네네. 기자들 특파원들도 몰랐다는 얘기는 그 미국 뭐 조야에서도 그 정가에서도 몰랐다는 얘기인데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네, 그 마이크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의원들 향해서 이 공개 사안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의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그 의회는 이 각 정당에 따라서 조금 여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 여당인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계략을 간파했고 회담을 취소하는 게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고 예. 이 야당인 민주당 측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 부족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이번에 회담이 무산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좀 더 준비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더 확인한 다음에 회담을 해보자. 어쨌든 평화적인 해법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 뭐 지금 뭐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다르고 미국 반응, 일본 반응, 중국 반응 다 다를 텐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쓴 공개 사안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그런 장치로서 트위터 아니면은 뭐 구두 발언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서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거고 그래서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6월 12일 회담은 매우 힘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더라도 6월 12일 판은 깨진 거죠, 확실히. 근데 그렇게 보는 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공식적인 사안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 사안의 내용을 보면은 문장이 매우 정중하고 편지 중간중간에 계속 만나기를 고대한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 바란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게 아니다. 이런 의사를 그 행간마다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백악관에서 그 공개 사안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그 법안 서명 행사에 나와서도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그 발언 중간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도 있고 좀 더 뒤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비난 성명, 뭐 적대 발언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는 조치를 더 취해라. 그러면 회담은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공개적으로 발신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북한에게 공을 넘긴 셈이 됐고요. 앞으로 금방 또 북한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미국 소식 듣겠습니다. 장기석 특파원 고맙습니다. 네. 미국을 연결해서 그 반응 살폈습니다. 그 사이에 김계관 부상의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죠. 북한의 반응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돌연 회담 취소 발표가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이다. 돌연 회담을 취소한 북미 회담을 취소한 이 발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 밝힌다. 예. 미국의 발표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이렇게 나왔네요. 김정훈 기자. 네네. 예, 지금도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들어오는 대로 북한의 반응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하기로 하고 우리 청와대는 이 소식 언제 들은 겁니까? 우리 청와대가 어젯밤에 이 소식을 접하고 좀 당혹감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고 부산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 청와대도 사전에 무슨 뭐를 언지를 받거나 조율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로 보이죠? 맞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취소 소식이 알려진 어젯밤에 곧바로 청와대 참모진과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을 관저로 소집을 했습니다. 예. 1시간 가까이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이러면서도 북미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혹스럽다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언지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에 따라서 정상회담 취소 결정의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앞서서 어제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데 한미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발표를 한 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진짜 당혹스러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주변국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북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보여온 중국은 일단 당혹감 때문인지 아직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진 않고 있고요. 중국 반응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관영 매체들만 일단 회담 취소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는요,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의 반응이 전해졌는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거부는 핵실험장 폐기 뒤에 나온 비건설적 행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일본도 공식 입장 발표를 늦춘 채로 미국과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북한의 반응 전해드렸죠. 김계관 제1부상의 발표를 전해드렸는데 위임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답니다. 위임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내가 발표하는 거다. 김정은의 뜻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게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봐라. 마주 앉을 용이 있다. 대화의 끈을 놓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네. 첫 반응이 지금 사실은 뭐 덜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핵실험장 파괴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화를 내는 게 고발로 아니라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건 일단 아니에요. 첫 반응은 그렇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래는 느낌, 네. 미국을 달래는 느낌 같은 게 나네요. 그나마 아직 좀 희망을 다행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김정훈 기자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선 다음 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다면 북한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도 좀 뜨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주 형님은 북한의 반응 지금 첫 반응 나온 걸 보고 예상 밖으로 북한의 말투가 좀 온건하게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판을 깰 줄은 몰랐는데 놀랐다라는 문자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경남대 북한학과 김동엽 교수 연결을 해보죠. 김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어제 핵실험장 폭파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죠, 못했죠. 깜짝 놀랐고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가장 큰 변수는 김정은이 아니고 트럼프일 것이다라고 그 트럼프를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말은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거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온 북한의 반응 있잖아요. 사실 밤사이에 북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고 제일 걱정되고 했는데 김계관 제1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다라고 한 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는 어떠십니까, 교수님? 예, 어쨌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의 어떤 수위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정제되어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지금하고 달리 좀 세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이 판에 깨겠다기보다는 어떤 이 대화의 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에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뭐 완전히 이 판에 깨겠다보다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쪽 다 상당 부분 한 발씩 반발씩 물러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월 10일 판은 깨진 거 아니에요? 전체 판이 다 깨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6월 10일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의 서신에만 보더라도 6월 10일 회담은 상당히 이제 접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해서 보면 백악관이 기념주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뭐 예정된 6월 10일 회담이 뭐 다시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의 어떤 희망이나 바람도 뭐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지만 또 너무 급하게 6월 10일을 그대로 성사시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김계관 발언도 있고 보면 좀 차근차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차후에 어떤 또 만남을 기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트럼프는 전격적으로 깼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은 북한이 뭐 최선희, 김계관 이런 사람들이 개인 담화문 내면서 격렬하게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핵실험장 약속대로 폭파했잖아요. 우리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막판에 합류시켰잖아요. 이걸 보면 김정은은 난 약속대로 간다. 그래도 큰 흐름은 따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는 전격 취소. 이거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밝힌 의도만 놓고 보면 지금 외형적으로는 최선희의 발언이라든가 김계관 발언을 문제의식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발표를 보면 미국의 발표만 보면 그렇지만요. 그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북미 간의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비핵화에 관련된 어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또 6월 12일 어떤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의견차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의심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미국 내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내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조율이 되지 않았는 어떤 그 내부 준비적인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게 진짜 실질적인 감춰지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미국 정치권 내부의 어떤 문제요? 어떤 갈등이요? 저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무리수를 뜨고 있다는 어떤 비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저의 상당히 어떤 비율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한 80%, 75% 이상이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다가 말하자면 트럼프 왜 이렇게 앞서가는 거야? 뭐 북한이 그렇죠. 북한을 어떻게 믿고 저렇게 가는 거야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실제 최선이라든가 김계관의 발언을 나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냐라는 비난. 또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노벨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리는 무리수, 과도한 양보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도 높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군산복합제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 내에서의 때 미국의 어떤 이익이 과연 이것을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이런 것들이 속도 조절할 필요 있고 내부 정치적 미국 내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율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았는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지금 3단계로 보신 거예요.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 최선희가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북한과 미국 간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삐걱삐걱거리는 거 그거 하나. 게다가 미국 정치권 내부의 삐걱거림 하나. 근데 제일 크게 김 교수님이 보시는 건 세 번째 이유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북한보다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붕괴의 핵실험장을 그렇게 하고 어떤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이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말씀하세요, 교수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도 그런 어떤 조짐이 좀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간 상황에서 던진 어떤 말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미국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에서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어떤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30분씩 모두 발언을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미국 강경파를 향해서 나 주도권 잃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밀어줘 이런 느낌으로도 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 트럼프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말투를 보면요,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왠지 기분이 나쁜 얼굴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외교적 결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때 트럼프의 표정이라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그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하고 주장을 하고 했다면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했을 것이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진핑의 어떤 음모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끄집어들어 상당 부분 핑계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인으로 좀 뭔가 이렇게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북한이. 지금 사실은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 쓰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핵실험장까지 폭파하고 났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온 게 선물이 아니라 취소라니 황당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방금 나온 어떤 김계상 제1부상의 발표로 거의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상황 같으면 북한도 거의 어떤 강성한 발언을 보냈을 건데요. 상당히 어떤 트럼프의 어떤 그 서신 내용보다도 더 정제되어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거기다가 핵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어떤 위협적 발언도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직까지 이제 김계한 발언 전체를 제가 지금 보지 못했지만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과 시간과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는 측면, 그리고 만나서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현재 공개된 발언만 봐서는 상당 부분 미국과의 어떤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현재 절실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도, 재선을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도 있지만 어떻게 놓고 보면 2018년에 병진 노선을 이제 결석을 하고 마무리 짓고 또 경제로 변환하겠다고 이 발표까지 하고 또 인민들한테 실제 비핵화라는 단어를 그냥 썼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지금 인민에 대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남쪽에 대한 약속이 또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하고 했겠지만 사실 김정은은 지금 이미 인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간절함, 오히려 역설적으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 북한학과 김동엽 교수 만났습니다. 어젯밤 10시 반경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전격 취소 소식. 오늘 아침에 청취자들도 많이 놀라고 계세요. 근데 차근히 생각해보면 이게 판이 깨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0452님, 제 생각은 주도권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석재님, 북한 미국 기싸움에 트럼프가 선수를 친 거라 생각합니다.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 아닌가요? 하셨고요. 양승성님은 그래서 급하면 체한다 그랬는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조귀현님, 트럼프 대통령 사업하듯이 세계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자도 주고 계시고요.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죠. 김계관 제1부상의 이 발언들 제가 조금 소개해드렸는데 2부에서 지금 전문을 제가 확보했거든요. 더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로 가죠. 청취자 김명준님, 북한과 미국
이 내놓은 성명들을 보면 둘 다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예. 정말 청취자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촌철살인이네요. 오늘 문자 받으면서 여러분의 질문과 해석들 받으면서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경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 회담을 취소시켰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이유와 이후 2부에서도 짚어가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우리 전문가들, 우리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6월 12일 회담은 될 거라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되고, 그 재선하기 위해서는 노벨 평화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6월 12일 판을 깨기는 어려울 거다. 물론 6월 12일 날 아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만나긴 만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정의용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은 99.9% 성사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다 틀린 걸까요? 뭘까요? 이 문제를 오늘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계관 부상의 북한 반응,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내가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한 내용들, 이 내용도 좀 깊이 있게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김정은 위원장 위임에 따라서 발표한 이 문구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죠.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걸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 고 미국 측에 다시 밝힌다. 굉장히 정제된 표현으로 제가 지금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긴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각 당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어설픈 중재자 역할, 한반도에 아문을 드리웠다. 이런 요지의 구두 논평을 냈고요. 바른미래당, 북한과 미국이 입장을 줄이려 노력해 회담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했고요. 민주평화당, 회담 여지를 봉쇄한 건 아닌 걸로 보인다. 상황을 봐야 한다 했습니다. 정의당 논평도 나왔습니다. 잡음은 대화로 좁혀나가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 이런 논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논평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민주당 논평. 논평이 민주당은 아직 안 나온 상태. 자, 미국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이런 결정이 왜 나왔는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 김연호 연구위원 연결을 해보죠. 김연호 연구위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도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특파원이 전해줬는데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그 특파원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예. TV와 라디오 뉴스 채널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하루 종일 뭐 북미 회담 취소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폼페오 국무장관 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나갔는데 예. 그 원래 국무부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였거든요. 예. 근데 의원들이 뭐 북미 회담 취소에 관해서 예산안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집중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앉아서 그 기자들 앞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예. 회담 성사 자체를 협상 카드로 흔들어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인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게 회담을 목전에 두고 그 대통령이 직접 공개 소환을 통해서 이렇게 취소를 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이 크죠. 그렇죠. 미국 정가도 충격이 큰. 사실은 트럼프가 흔들었어요. 계속. 이거 뭐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만 우리는 다 그거 밀당인 줄 알았거든요. 기싸움이라고 생각했지. 진짜로 판을 깰 거라고 생각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선해야 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타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내부에서 본인 문제들이 산적한 것들 다 덮으려고 해도 이 국제 문제가 풀려야 하고, 그래서 결국 6월 12일 판 못 깰 거라고 했던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게 된 거죠?
글쎄요, 6월 12일을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못 받고 예. 반드시 그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최근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다혈질, 또 자아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들마다 뭐 분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앞서서 그렇죠. 국내에 있는 김동엽 교수께서는 결국은 백악관 정가의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경파 목소리가 세졌다. 거기다가 이제 최선희, 김계관 이런 사람들의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설 자리를 잃은 거다. 이렇게 보셨고 우리 김현호 연구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성격. 트럼프가 자신이 이렇게 모욕받는 상황에 대해서 다혈질인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다. 이쪽으로 방점을 찍으시네요. 결국은 백악관의 강경파 영향력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예. 최종적으로 이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개 서한을 보면은 말투라든가 이런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스러워요. 트럼프 대통령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북 행태는 나 자신과 미국은 북한보다 강하다. 예.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이게 이제 논리였는데. 그렇죠. 자기 바로 밑에서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또 부통령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반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김계관 제1부상이 먼저 비난했고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최선희 부상이 또 아두나 널뜨기라고까지 비난했거든요. 볼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펜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즉 펜스가 더 트럼프의 복심, 나를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복심이라고까지는 잘 모르겠고 펜스 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왔죠. 예. 그동안 백악관에서 전격적으로 교체된 사람도 있었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랬고, 국무장관이 그랬고, 그동안 펜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불화설 이런 거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처신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볼튼 보좌관은 이미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입장은 잘 알려진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핵실험장도 이미 어제 폭발을 했고 거기다가 북한은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도 송환한 상태 아닙니까? 큰 흐름의 약속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뢰를 쌓아가는 중대한 조치임에는 분명한데 사실 이제 정상회담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과연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데서 좀 엿볼 수 있듯이 굉장히 간극이 크죠. 그리고 또 최근 며칠 동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어떤 일종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 회담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가능성, 아직의 희망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의견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김현호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 회담 전망이요? 글쎄요,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에 대해서 매우 트럼프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트럼프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말하자면 제가 이제 시계추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전쟁과 그다음에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만난다는 이 굉장히 서로 극단적인 그 두 개의 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표현을 절제하고 그리고 전쟁 위협 이런 거 지금 피하고 그래서 협상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 서한에서. 전격 취소라는 굉장히 강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방식들 표현해가는 방식을 보면은 트럼프답지 않게 절제가 돼 있다. 네, 그동안 봤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또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6월 10일은 뭐 물 건너 갔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판이 깨진 건 아니다라고 김 위원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아직은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지금 반응. 하나만 더요, 위원님. 그 북한 김계관 부상의 담화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미국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아직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반응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건 소개를 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 있는 한미연구원 김현호 연구위원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들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7523님,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의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특별하죠. 개성이 강합니다. 그걸 보면 항상 변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다들 고수들이세요. 이 변수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어야 된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는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서기무님은 좀 트럼프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상할 정도로 잘 참는다 했더니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십니다. 조성열 연구위원을 이번에는 연결해봐야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원이시고요. 또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부 측에. 조성열 연구위원 만나보죠. 조성열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상황 듣고 밤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배경을 남들 이해하려고 하는데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 노력을 해보니까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은 북한 외무성 관료들 2명이 이제 그 미국 쪽을 공격한 볼턴 안보보좌관하고 펜스 보통 공격한 데 있었지만 그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미국 내에서의 변화, 그다음에 북한의 변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바로 가지고 있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 장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그 미국의 변화, 북한의 변화는 앞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폼페이오와 왕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는 어떤 변수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우선은 이제 그 지금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배후에는 이제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중국하고 만난 뒤에 북한이 변한 것 같다. 그게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왕이 외무장관이 왔기 때문에 예상이.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미국 측에서 지금 미국 불만은 중국이 뒷문을 열어놔서 북한이 세게 나온다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뒷문을 열어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재 완화하고 또 만약에 이제 북한이 미국이 압박을 하더라도 탈출구를 이제 제공해 줌으로써 지금 일련의 이제 그 북한의 태도가 결국 중국의 뒷배를 믿고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것들은. 이제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아마 왕이 외상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제재의 이행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왕이 외무장관이 명확한 답을 안 주고 지난번 이제 5월 7일과 8일에 있었던 대련에서 있었던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결국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것도 그게 이제 여러 요인 중에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취소가 되려니까 이것도 맞아떨어지고 저것도 미국 안에서는 강경파들이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뭐 우리가 이것까지 봐줄 필요 있느냐라고 막 항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북한이 볼턴과 펜스를 막 아두나 널뜨기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상황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중국은 또 문 열어주면서 북한한테 탈출구 이게 다 겹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북한 내부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하고 볼턴 간의 노선 대립 상황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내부가 지금 분열돼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대북 협상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요인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그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북한도요? 지금까지의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온 것은 이른바 이제 정보기관 라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 이제 국정원하고 미국의 CIA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 간에 이루어져 왔는데 서훈, 김영철 뭐 이렇게 만났던 거잖아요. 김영철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에 이제 만남 약속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외무성이 지금 전면에 나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지금 대북 강경 발언한 사람들은 다 외무성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김계관도 그렇고 최선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미국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면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작년 뭐 하반기부터 이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통전부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외무성 입장에서 보면은 통전부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이제 육제회담을 끌어왔던 이런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미국 내의 어떤 폼페이오와 볼턴, 펜스 간의 어떤 노선 대립을 이제 이간하는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지금 내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지금 사실 폼페이오와 볼턴 뭐 이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지금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통전부하고 외무성 간에 나름대로 총선 경쟁이랄까요? 아니면 외무성의 통전부 견제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지금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타이밍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지 몇 시간 만에 취소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미리 뭐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핵실험장 파괴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발표를 뭐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겁니까? 전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시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는데 나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23일 날 바로 다음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상 간의 대화가 별로 성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좌절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 풍계리 그 폐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발표하자. 지금 봤으면 지금 북한은 뭐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약속대로 한 거니까 미국이 그래도 뜻은 있네, 의지는 있네 하면서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왜 보고 나서 취소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북한의
퇴로를 이제 부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우연적인 건 아니고 지금 트럼프 서한이 이제 공식적인 이렇게 서한 양식과 또 서명까지 있는 거 보면은 뭐 바로 써서 바로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왕이 외상과의 회담이 만족치 않고 또 그동안에 또 이제 지금 외무성 관료들의 반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준비했다가 풍계리를 보고 하자. 그러니까 풍계리가 하면 어쨌든 북한은 뒤로 물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비핵화의 시작은 된 거니까 첫 발은 디딘 거니까 디뎌 놓고 더 물러날 수 없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일단 대화의 문은 닫아놓은 게 아니니까요.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또 트럼프 시기 어떤 협상 전술이 작용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박사님. 북한 반응 보셨죠? 오늘 아침에 나온 김계관의 북한 반응. 김계관 외상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다급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급하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우리 뒤통수 쳤네 이러면서 분노하고 도발할까 봐 걱정했는데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의 담화가 나와서 어떻게 해석하셔요? 저는 이제 북한도 매우 당황했고 특히 이제 아마 북한 외무성 쪽에 아마 질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과거 이제 1994년 이후 제네바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2003년 이후에 육제회담에서 북한식의 이제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상당히 먹혔고 또 이번에도 이제 통전부가 이제 아무래도 대남 협상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면서 아마 과거에 이제 외무성식의 어떤 대미 협상을 이제 시도했는데 이게 아마 제동이 걸렸거든요. 벼랑 끝 전술이 이번엔 안 통한 거예요. 늘 통하던 그게.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아마 북한 내에서도 제기될 거라고 보고 아마 김계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김계관 이제 제1부상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내용을 보면은 책임은 이제 다시 미국에 넘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시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면 아마 북한에도 당황을 했고 또 북한도 판 깨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낮은 톤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는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겠고. 답도 확정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워낙 변수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툭툭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월 12일 판은 완전히 깨진 거라고 조 위원은 보세요? 아니면 6월 12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이미 6월 12일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6월 12일은 어렵지만 판은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들 똑같이 보시네요. 그럼 그 다음에 연결이 된다면 이어진다면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단지 시기를 예측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야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게 하려면은 결국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과 이걸 건의할 수 있는 북한의 권력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가설돼서 아직 작동하지 않은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를 정리해야만 가능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미국 내부의 이런 노선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을 좀 더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막연하게 이제 언제 가능할 것이다라기보다는 결국 이런 노력이 전제됐을 때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발 멘트가 들어왔네요. 백악관 관계자발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싱가포르 실무회담장에 안 나타났다. 바람을 맞히고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신뢰 부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 실무회담장에 북한이 안 나타났다. 그런데 바람을 맞히고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다. 심각한 신뢰 부족이다. 여전히 뒷문은 열려 있으나 북한이 발언을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속보로 지금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 북한의 외무성 라인들이 좀 과거 타성,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요번에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보여줬던 북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과거 육제회담 했을 때, 이른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어떤 외무성의 어떤 패턴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과거에 이제 알겠습니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그 부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래서 아마 중대한 결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열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남선수님, 누군가는 판을 깰 것처럼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트럼프였군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말씀 주셨고, 양종헌님이 보기에는 판을 미국이 깬 게 아니라 중국이 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패싱했던 건 아닌가에 대한 이분은 반성도 좀 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챙기면서 더 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기준님, 한반도 문제는 우리 남북끼리 해결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손에 맡기니 너무 불안합니다 하셨는데, 뭐 우리가 맡기고 싶어서 맡깁니까? 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우리 운명 같은 거죠. 미국을 패싱하고 중국을 패싱하고 갈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건데,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김성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 한반도 얘기 여기까지 하고, 국내 정치 상황도 좀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한마디는 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 힘이 충돌할 때는요.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푼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열 연구위원이 앞에서 한마디 조언했잖아요. 한라인 이제는 가동할 때다. 네. 네, 김정은이 나서야 되는데 그거를 독려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이거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내 정치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후보 검증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리즈 1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형과 형수와 싸우면서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 당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공개를 했어요. 그 파일을. 후보 검증 전쟁 시작한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응도 나왔죠. 이재명 후보 반응도. 네. 독재의 후회다운 발상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강력한 반발.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법 질서와 준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이자 독재의 후회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했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건 뭐 명백한 불법이다. 민영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양쪽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이 파일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성 파일을 결국은 공개한 자유한국당. 이 뉴스 행간 2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기름장어처럼 위법 논란을 교묘히 피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요. 사실은 재판정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수요일 재판정에. 그때도 한번 해보실 만하니까요.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근데 피했어요?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결도 나왔었고 선관위에서도 위법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음성 파일 전체를 이런 식으로 공개해버리면은 틀림없이 이거 불법이다라는 논란이 나올 거라고 자유한국당이 예측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주목이 됐는데요. 첫째로는 남경필 후보가 아니라 당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이 선거를 앞두고 보통 네거티브 전하면 후보가 직접 나서잖아요. 기자회견 탁 열어가지고 상대는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후보가 안 나서고 당이 나섰다. 이게 주목할 점이고요. 둘째로는 음성 파일을 1개가 아니라 5개나 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욕설 파일을 만약에 공개한다. 그럼 통상 생각할 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만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무려 5개나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5개 올리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통상 생각할 수 있는데 5개나 올렸는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5개가 원본, 김버전, 축약본 그리고 이 후보랑 형수랑 싸우는 거, 이 후보랑 형이랑 싸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요?
이게 바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음성 파일 공개는 이미 불법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남후보가 공개할 경우에는 남후보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당이 대신 나서서 탄을 막아주는 역할을,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5개를 다 공개했던 이유인데 공직선거법에 처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걸 공개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예.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이어도 문제인데. 예외 조항이 공익적 목적이 들어갈 경우에.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파일을 공개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편집본이 논란이 되거든요.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거. 네.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후보 쪽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전문을 이렇게 입수했습니다. 축약본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개된 건 이만큼입니다. 아하, 다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시중에 도는 거는 요거고요. 원본은 이거고요. 네. 축약하면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검증해 주십시오. 여기에 무슨 우리의 의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무슨 편집이 있겠습니까? 전략이 교묘한 게 있겠습니까? 그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처벌 예외 조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니다. 5개를.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무시하거나 아예 때려 눕히거나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2가지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 상대 후보가 진흙밭에서 뒹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지난 지방선거 때 남경필 후보가 취했던 방법이잖아요. 예. 저는 네거티브 안 합니다. 정책으로 승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괜히 징탕에 뛰어들었다가 싸워봐야 별 도움 되지 않는다. 상대 후보 외면하는 거죠. 후보들이 주로 이런 방법 쓰죠. 네, 가만히 맞아요.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예. 나머지 하나의 방법이 뭐냐. 더 강력한 네거티브를 하거나 상대의 네거티브를 압도하는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흙탕에 어설프게 뛰어들어서 그냥 진흙만 던지다 마는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예 진흙탕에 한 번 뛰어들면 상대를 아예 KO시킬 만큼 압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선택, 아직까지 선택은 무시 전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무시. 예. 아롱이다롱이라고 남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금수저, 이혼, 아들 성추행, 마약 전과까지. 이 문제 유권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긁어가지고 다 던지면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네. 아니 이혼 자체가 네거티브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 후에 소문들 도는 거 이런 거 갖고 막 네거티브를 하기 시작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그냥 무시 전략.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지지율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취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인격 검증이라는 것도 인격은 또 어떻게 검증하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게요. 마지막 행가는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앞으로 일주일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입니다. 일주일이요? 네. 지금 후보자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선거인 명부가 완전히 작성이 끝나는 게 6월 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죠. 이 기간 동안에 야권에서 대대적인 역공을 취할 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역공이 지금 나온 네거티브고요. 둘째로는 야권 단일화입니다.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열흘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야권 단일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판이 크게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선거판은 벌써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를 이제 막 시작합니다. 마지막 손학규냐 박종진이냐. 이거 박주선 대표하고 제가 잠시 후에 인터뷰할 거거든요. 듣고 가세요, 김성원 씨.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밤사이에 워낙 큰 뉴스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잠깐 짚고 가야겠습니다. 어제부터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 바로 바른미래당이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이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본인이 줄곧 고사를 해왔었죠. 그런데 나가겠다고 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박종진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한 상태인데 손학규 위원장이 전략공천된다면 그 반발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은 오늘 아침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 최종 결정 회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대표 만나보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주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선 손학규 위원장이 어떻게 마음을 돌리게 된 거예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시켜줘도 안 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본인은 원래 송파을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당이 이래 어렵고 바른미래당의 후보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각오로 좀 선당 후사 정신으로 출마 좀 해달라 주변들이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희생이다, 선당 후사다 이런 정신으로. 박주선 대표님도 손학규 위원장 전략공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거죠?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후보보다는 전략공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본인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선거 이후에 당의 전속 여부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원직을 잃었던 최명길 전 의원도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반드시 후보 교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저희 당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최명길 의원 전 의원이 손학규면 된다, 박종진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보면은 박종진 후보가 다른 당 후보하고 비교해서 지지율 차이가 막 40% 이상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후보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역시 얻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전략이고 판단이죠. 것이다. 맞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 내리는 건 맞죠. 하지만 애초부터 전략공천지로 낙점해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론조사를 돌려서 경선을 치른 곳이기 때문에 1위를 한 박종진 예비후보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대표님? 사실은 2달 전부터 이 지역은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박종진 후보의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한번 조사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 사이에서 바른정당의 영입 1호 후보였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지부진에 오다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경선을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높게 나와가지고 1위를 했다 할지라도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정당에서는 공천의 목표와 원칙이 당선이 가능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략공천이거든요. 그것도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당헌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선을 치렀더라도. 근데 박종진 예비후보가 어제 저희 이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말하기는 경쟁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국의 어느 바른미래당 후보가 지금 1등하고 있느냐. 손학규 위원장 나오면 송파을에서 1등 보장할 수 있느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서울시장 1등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으시던데 본인이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그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확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장성? 그다음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교체할 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행히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분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고 이분이 송파 지역의 유권자의 성향과 그동안의 투표 경향을 볼 때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네네. 근데 박종진 후보 예비 후보는 차라리 내가 싫으면 싫다고 그냥 말을 하십시오. 경쟁력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개파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박종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좀 인격적으로 뭐 좀 여러 가지 손상을 당했다는 기분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거든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 지도부 임무고 사명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박종준 후보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도 이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좀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결정이 좀 동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위원장으로 결정되면 탈당한다고 이미 이분은 마음 정하셨던데요. 글쎄요, 이제 그런 사태는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물론 모르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하고 국민의당계의 공천 갈등으로 비춰져요, 솔직히. 왜냐하면 유승민 공동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후보였는데 그분이 지금 밀려나게 생긴 상황이고 지상욱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가 직을 걸고 이거 전략공천을 맡겠다고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지상욱 정책위원장이 직을 걸고 맡겠다는 것이 최고위원회 투표권자 한 분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당계의 갈등이라고 보는 언론의 관점이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요.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근데 손학규 위원장이 나간다고 해서도 될 가능성이 지금 확실한 100%는 아닌 상황이라면 박종진 예비 후보가 왜 안 되느냐. 100% 인지도도 높다. 누구도 점칠 수가 없지만은 현재 후보가 타당 후보의 경쟁력에서는 워낙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극약 처방요법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략공천 제도가 당헌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냐. 오래전부터 당내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사실 선관위 등록 마감일인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 또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국민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은 좀 더 좋은 선거 결과를 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몸부림으로 봐달라. 이거는 갈등이 좋겠습니다. 아니라 개파 갈등이 아니라 몸부림으로 봐달라 이 말씀이십니다만 박종진 예비후보는 탈당하겠다고 어제 이미 밝혔고 그분을 영입했던 유승민 대표와 뭐 그 측근 인사들이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우리 박주선 대표님의 심정은 그렇더라도 진짜로 이거 지방선거 후에 갈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최고위원회가 4대4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이 최고위원이 동의를 한 분이라도 안 해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략공천. 예. 그 말씀은? 예를 들면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평가를 볼 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그런 증명이다. 만약 오늘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나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죠. 무공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당에서 무공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제가 이 질문 드렸냐면 소문이 송파를 무공천을 하고 대신 서울시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돌아서요. 저희 당 차원에서의 당대당 연대나 연합은 없다고 누구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연합연대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공동대표는 안철수, 김문수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지를 두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니 그것은 후보들 개인 차원에서 뭐 후보 등록을 철회한다든지 사퇴를 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그건 가능하다. 당대당은 없어도 후보들 사이에서 유불리에 따라 할 수는 있다. 아니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사퇴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당대당 차원에서 연합이나 연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후보들 개인 간에 뭐 한다 그러면 그건 말리지 않겠다. 그 정도 정리.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이 국면에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당의 실정 부분이 민생 분야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가 있을 거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에 판문점 선언과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이 그림자가 문재인 정권의 1년의 성과에 대한 민낯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국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달라질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는 이 소식 오늘 아침에 모든 국민들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인데요. 들으시고 이석화님은 외교적 관례는 다 필요 없다는 식의 트럼프 생각은 천상천하 트럼프 독존 이렇게 느끼셨답니다. 박병준님은요. 미국은 지금 북한 길들이기를 하면서 중국도 무시하려고 한 방 먹인 것 같다. 예, 중국에게도 펀치를 먹인 것 같다. 트럼프의 협상 전술이 김정은에게 통할 것 같다고 박병준님은 이런 문자들 주셨고 이제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런 문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네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밝혔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입장도 나왔군요. 페이스북에 올렸는 모양입니다. 미북 회담이 재개돼서 군사적 충돌이 아닌 대화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다는 소식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